안녕하세요. 김신영 교수입니다. 예, 한 달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달 정도 됐나요? 예, 두 번째 특강 시리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강의 제목은 또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앞선 영상을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그 이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주제를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제가 그 야심차게 기획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을 모셔왔고요. 이분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 내용은 그겁니다. 엔딩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은 장례 관련된 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좁은 관점 같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의 1세대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 동문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후배일 수도 있고, 제가 가끔 사석에서 그런 말 하는데, 옛날 표현이겠죠. 호적이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호적은 재판하면 바꿀 수 있는데, 학적은 못 바꾼다. 학적 바꾸면 사기죠, 사기. 그런 걸로 당선 무효도 되고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한 분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도 계속 이 책 얘기입니다. 책 내용이 비교적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만 가지고 제가 3번으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네, 이제 책 소개고요. 예. 이분이 이제 의대 교수잖아요.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러니까 책의 사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의학적인 얘기예요. 의학적인 용어들 나오고 약품 얘기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양반이 그렇게 책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들은 약에 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노화의 과정을 좀 늦출 수 있나, 약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 인간의 수명,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도대체. Y라고 치고요. Y는 AX 플러스 B, W 플러스 C, G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X, W, G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3개를 지목을 하죠.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유전.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몸이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이제 사실 본인의 계급이나 본인의 경제적 계층 이런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탄광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와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의 삶의 환경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어떤 피지컬한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도 다르겠지만, 정서적인 환경, 언어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 다 다르겠죠.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 보고서의 핵심은 뭐다?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년기에 드러나는 질병은 대부분의 경우에 오랜 기간의 생활 습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그 보고서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유전적이면은 생애 초반기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습관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뭐라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사고 실험. 생각으로만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100명에게 100만 원을 갑자기 주고 어떤 과학자가 관찰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 100명이 같을까요? 전부 뭐 주식 사고 이렇게 저축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 옷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부 다를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부모님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뭐 랩탑 하나 사고 어떤 사람은 주식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커온 환경, 어떤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차지한다. 그래서 노동자 집단, 육체 노동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만족 이런 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학습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좀 더 이후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본인의 환경이고 본인의 생활 습관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생활 습관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첫 번째는 적게 먹어라. 이거 뭐 너무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브래드 핏인데요. 브래드 핏 영화 뭐 좋은 영화 많죠. 저는 그 선수가 되게 그냥 할리우드에 잘생긴 그냥 뭐 미남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그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븐. 모건 프리만하고 같이 나왔던. 모건 프리만이 은퇴를 뭐 한 열흘인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브래드 핏이 그 파트너 후임자로 들어오게 되죠. 그 영화 보시면 글루톤이라는 죄악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뚱뚱한 사람에게 계속 먹게 해서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폭식은 죄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영화까지 얘기 드렸는데 뭐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덜 먹을 필요가 있다. 덜 먹는데 어떤 상태는 아니어야 된다. 영양실조나 결핍의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마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동네 슈퍼는 없어졌죠. 우리가 먹는 것은 뭐 인구 한 50만 이상 정도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먹는 거를 어디 가서 구입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동네에 가지 않습니다. 큰 어떤 마트에 가죠. 그 마트에 뭐 저도 가끔 식구들하고 뭐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거 다 팔리냐는 거죠. 다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백화점 가서 옷을 보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돼요. 절식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먼 여정이 있다. 절식이란 괄호 안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몸을 결핍 상태로 두는 것이다. 절식이 생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물학이나 그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발전하는 시기는 되게 전쟁 시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과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판단들. 과학은 인간의 윤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인간의 윤리라는 장벽이 없으면 과학은 폭주기관차죠. 폭주기관차.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유료적인 장벽으로 막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시기는 사실 그게 좀 풀어져 버리는 시기인 거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든 해라. 생애 초반에 먹이가 많이 없어서 제대로 못 자란 암컷쥐들이 잘 먹었던 다른 쥐들보다도 그 통제군에 있었던 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습니다만 연구 디자인은 훨씬 더 정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될 만큼만 먹이를 주면 이것은 생존 회로를 자극하고 몸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몸을. 세포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생존을 도모하라고 신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는 그 책 이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적으로 밝혀진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당신들이 약간 배고플 때 그 느끼는 그 정신적인 그 느낌들 약간 상쾌해지고 오히려 몸에 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배가 조금 고플만 하면 바로 먹죠. 저는 점심 잘 안 먹습니다. 점심 안 먹는 게 언제부턴가 배가 안 고픈데 가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안 고프니까 딱히 맛있지도 않아. 그리고 먹고 나면 또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바로 헤어집니까? 먹는 거는 사실 5분, 10분이면 먹는데 또 커피 또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그래서 점심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좀 식구들하고 이렇게 든든히 먹고 그래서 저녁에 또 많이 먹게 돼요. 딜레마인데 저자는 이렇게 첫 번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또는 주기적 단식입니다.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라는 것은 뚝 가다가 툭 끊기고 툭 가다가 툭 끊기고 계속 되지만 중간중간 끊어지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이게 서구의 기준이니까요. 숲, 에너지바, 비타민제 에너지바 이런 거 저는 잘 못 먹겠던데 그거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초콜릿 약간 양 맛도 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 뭐 먹습니까? 뭐 닭 가슴살, 고구마 이런 거 먹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점심을 딱 안 먹는 게. 3개월 후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분명히 체중 감소가 되고 체지방 감소, 혈압이 낮아지고 이 IGF-1의 농도가 낮아진다. 이 호르몬은 분명히 낮은 유병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낮아지면 유병률이 낮아지는 것. 뭐 몇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어라. 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그 열량 이런 거를 75% 정도로 감소시켜라. 근데 열량 우리가 먹을 때 막 열량 따지고 먹습니까? 열량?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따져주게 하는 기술의 발달이 있다는 거죠. 뭐 꼭 기술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약간씩은 따지죠. 고기를 뭐 새끼, 네끼 계속 안 먹잖아. 아유. 그렇다고 해서 고기 먹었으니까 점심 때 고기 먹었으니까 저녁 때는 밀가루 먹자? 이건 아닐 테고.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걸러버리고 분기마다 이게 약간 이제 고난도로 올라가는 뭐 이런 거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거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약간 현기증 이런 것도 좀 오고 조금 오래되면.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인 게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되게 인위적인 환경 속에서 잠깐 그거 하고 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아침 안 먹고 출근해 보세요.
아침 안 먹고 그 전철 1시간 타고 버스 1시간 타면 그게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저자가 한 얘기입니다. 단식의 추가적인 효과는 식비를 아낀다라는 거죠. 엥겔 지수라고 하죠. 엥겔 지수, 소득이 어느 정도가 식비로 들어가는가. 이 엥겔 지수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저소득층이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분모가 작으니까. 엥겔 지수에 대해서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 이거 뭐 맨날 한 얘기죠. 고기 좀 그만 먹어라. 특히 빨간 고기. 아미노산 9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인간은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동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이 참 대단한 거죠. 햇빛과 물만으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참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나무까지 어떻게 만드셨을까? 태초에 말씀이 있고 하여튼 뭐 빛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이런 거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럼 식물들은 어떻게 하나? 노아가 동물들은 다 이렇게 암수를 데려와서 번성해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식물들 하고 이제 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단일한 종으로 가장 다양한 생물이 딱정벌레입니다. 우리가 딱정벌레라고 부르는 종들이 전 세계에 뭐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시비조로 그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렇게 다양하게 딱정벌레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고. 뭐 인간이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거나 대충 이해하겠다. 크고 딱정벌레를 그렇게 여러 종류를 왜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니까 한번 먹이는 거죠. 이렇게. 자, 아미노산의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육류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심혈관, 암 이건 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가까운 지식이고 특히 붉은 가공육.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습니다. 이 베이컨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삼겹살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죠.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막 기름 뚝뚝 떨어지는데 먹으면 배고플 때 먹으면 그 쾌락이 핫도그도 그렇고 햄 이런 거 직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쉽지 않은 암들입니다. 사망률, 치사율이 높은 암들이죠. 특히 예전에는 대학병원에도 그런 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병원에는 간담체 외과라고 다 있죠. 그 과명이 좀 이상한데 간담체가 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비유를 하자면 천안 삼거리 같은데 우리 몸에 천안 삼거리 저 안에 있습니다. 진단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수술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되는 대형 수술입니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 햄이 들어있어서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햄과 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고 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료가 들어오고 중간에 제조 과정에서 뒤죽박죽 된다는 거죠. 뭐가 뭔지 그냥. 그러니까 법 만드는 거를 이렇게 조롱하려고 그런 속담 같은데 법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혁적인 법안이 나와서 일단 의회에 올라오면 얘가 뭐라 그러면 이거 바꾸고 제가 뭐라 그러면 저거 바꾸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되려면은 이전 것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이거 어디서 왔지? 그런 조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건 역시 들어오는 단백질의
뭐죠? 양을 떨어뜨림으로써 인간 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생존 회로를 또 가동시킨다는 거죠. 예. 땀을 흘려라. 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했을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게 상쾌해지잖아요. 사람은 뭐 똑같,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겠죠. 땀을 이렇게 흘리면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과거의 생각은 뭐 운동을 하면 이게 혈액이 펌핑이 돼서 몸속에 찌꺼기,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확 다 씻어버리고 뭐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 과학이 발견하는 것은 결국 세포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텔로미어, DNA 안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걸 늦춰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노화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원리는 운동 역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다. 힘들잖아요. 막 허걱거리고. 등산 다닌 지 뭐 이제 10년 뭐 이렇게 가까이 되지만 그전에는 등산이라고 하는 게 막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 고통이 느껴지죠. 막 숨이 턱에 차오르고 허벅지가 끊어질 것 같고 그냥 이거 왜 합니까? 어느 순간에 몇 번 고통스럽다가 싹 가게 되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 NAD라는 물질은 되게 언급이 자주 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약이 쭉 나옵니다. NAD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생존 회로를 역시 활성화시키고 일을 해라라는 거죠. 네가 몸이 지금 뭔가 힘들어하고 있다. 너의 몸이 외부에서 지금 좋지 않은 자극이 들어오고 있다. 숨도 가빠지고 근육도 지금 힘들어지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네 몸이 스스로 뭔가 일을 해라라는 거죠. 그 와중에서 모세혈관이 성장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던 것이 다시 늘어나고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운동과 가벼운 운동을 섞어주는. 강한 운동 계속 하면은 태능 선수촌 가야죠. 가벼운 운동은 그거 그냥 하나마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마나 한 거고 입맛만 좋아지고 소화 이렇게 잘 되고 몸을 차갑게 해라. 온열 중성대 우리가 이제 이 therm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온도 범위. 더우면 옷을 벗어야죠. 긴팔을 입다가 반팔 입든지 그것은 이미 온열 중성대를 벗어났다는 거고요. 추우면 반팔을 입다가 뭘 하나 더 꺼내서 입어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 내가 지금 걸치고 있고 뭐 편안한 거죠,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호흡이 달라지고, 혈액 흐름이 달라지고, 심장 박동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소름이 끼치고, 이가 떨리고, 뭔가, 추울 때 얘기하는 거죠.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지금. 누구를 껴안고 있는다든지. 바로 생존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갈색 지방 조직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아이들한테 많다는 거죠. 어린 데서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생각해 본 건데 애들 있죠, 애들 한겨울에 반팔 입고 막 다닙니다. 파카 하나 입고 그 안에는 반팔이에요.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는 내복 입고 막 전기장판 깔고 하는데 얘네는 우통 벗고 반바지 입고 자요.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몸을 차갑게 해라. 이 딱딱거리고 소름 끼치는 건 절대 네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번쯤 한겨울에 가벼운 티셔츠 입고 나가봐라는 거죠. 못 나가겠는데.
몸이 좀 따뜻한 게 좋지. 그 추운 거 생각하면 되게 싫잖아요. 예, 후성 유전적 경관을 망치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그 전문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려받은 어떤 DNA 성질, 유전적인 형질은 물려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얻게 된 이런 것들 있죠. 좋지 않은 것들도 유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저자는 흡연을 지목을 하고 있고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저도 담배를 피웠고요.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맥주라도 한잔 하고 하면 그 구수한 그 냄새가 이제 생각이 나고 할 때가 있는데, 확실히 그 다음날 몸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공해물질, 매연, 화학물질, 플라스틱, 세정제, 살충제, 방사선, 뭐 공항에서 엑스레이 통과하고 건강진단 받을 때 엑스레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피할 수가 없죠.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화학물질이나 특히 흡연, 세제, 샴푸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샴푸를 안 쓰고 그냥 비누로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샤워하러 들어가면 샴푸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잘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자, 6가지 말씀드렸죠. 이거 6이잖아요. 이 6가지 말고 추가적 도움은 없냐? 그러면서 저자가 약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 가져왔고, 이거 인터넷에 치시면 이 성분이 들어가는 약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자도 좀 부담스럽게, 무슨 약장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약들은 예를 들어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이 약을 아주 저렴한, 보험 처리가 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고가인 약. 아직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용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약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의학을 뭐 이렇게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의학의 입장에서 양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있으면 서양 물리학도 있고 동양 물리학도 있어야죠. 서양 화학도 있고 동양 화학도 있고, 서양 지구과학, 동양 지구과학. 왜 다른 거는 다 없는데 동양 의학만 있냐? 제 얘기는 아니고 이쪽 진영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물학, 화학의 토대를 두고 나온 거니까, 아니 동양의 의학이 있으면 동양의 생물학도 있고 동양의 화학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의학이 어떻게 갑자기 나오냐라는 겁니다. 예, 돌아가서 한방에서 약을 처방을 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은 정확한 용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한방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용량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음식 섭취로 충분하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보통의 사람에게는 과잉일 수 있다. 의사 입장에서 이것들이 좋은 것은 확실한데, 당신 약장사냐 이런 얘기 안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붙인 겁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이 독이 되는 것은 뭐다? 용량이다라는 거죠. 용량을 잘못 지켰을 경우에는 오남용으로 가고 그것은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다 뭐 주변에 누구 물어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제 레스베라트롤 뭐 항산화제 나오는데, 이제
적포도주, 빨간 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역설이랍니다. 그렇게 치즈하고 막 와인하고 먹는 사람들이 왜 심혈관계 발병률이 그렇게 낮냐라는 거죠. 저자 과학자들은 아마 적포도주의 그 원인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술은 또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또. 예. 두 번째는 혁신적 과학기술의 도움. 몇 가지 약물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자가 얘기하는 게 정밀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요새 그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기술이 있죠. 청진기 대보고, 그 다음에 조직 뜯어다가 저 병리학 교실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배양해서 악성인지 뭔지 확인해보고, 무릎 이렇게 때려서 반사되는지 관절 이렇게 해보고 해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의사가 보기에는 중앙 CPU, 중앙 통제센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선을 연결하지 않고 엔진은 엔진대로 보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보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대로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나눠서. 그 의사가 보기에는 그런 행위들이 일종의 교육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일종의 추측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진이 그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대부분은 대부분일 뿐이다. 결국은 나에게 맞는 진단,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내 상태에 기반해서 정확한 치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의료의 초점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개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야 된다. 개인 데이터. 이 축적된 개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밀 의료라고 하고 정밀 의료의 핵심은 바로 유전자 분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어디 보내면 머리카락 이런 거 해서 보내면 뭐 예. 어떤 분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설문지도 많이 있죠.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 뭐 이런 뭐라 그럽니까? 그 병력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쫙 분석해주면 당신은 뭐에 걸릴 확률이 얼마, 뭐에 걸릴 확률이 얼마. 진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유전적으로 탐지 가능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전적으로 어떤 잠재적인 요인이 있는 질병은 알아낼 수 있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그 외에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것들은 알아내기 힘들죠. 아무리 정밀의료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가 개인 생체 감지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몸 상태보다 차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얼마에 한 번씩 체크를 하시나요? 저는 매일 그건 합니다. 이거 손목에 차는 거 혈압. 제가 혈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있어요, 집에. 그냥 해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110에 70, 뭐 이렇게. 그럼 기분 좋죠. 그거라도. 한국에 지금 성인 남녀 중에 몇 퍼센트나 그걸 할까라는 거죠. 스마트워치. 지금 차고 있는데. 요새 뭐 이렇게 전철 이런 거 타고 보면 되게 많이 차고도 계시죠. 여기 보면 심박수 나오고요. 수면, 운동량 나옵니다. 스트레스 체크,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심박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요즘엔 반지도 있다고 하죠. 피부에 붙여서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집에 혈당 체크하는 거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주셨어요. 그냥 아는 의사분이. 근데 그것도 되게 따끔하더라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해보라고 하는데 되게 따끔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피를 뽑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침에 혈압이 높아. 그러면 라떼 먹을 거 아메리카노 마시고, 점심 때 철분 농도가 낮아. 그럼 시금치. 시금치 샐러드, 이건 생각만 해도 저는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먹어야 맛있지. 그거를 뭐 렌치 이런 거 뿌려가지고 염소된 것 같잖아요. 염소. 아무튼 오후에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러면 비타민 음료 마셔주고, 일상에서 알아차리기 힘든 징후를 포착하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생체 표지 추적 기법도 이미 상당히 고가이긴 하지만, 그런데 상용화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다룰 얘기인데, 그 책에 보면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52세 여성인데 쭉 기록해 보니까 이 월경 주기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기록을 딱 해서 넣었더니 이거는 정상에서 벗어났다 라고 앱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종양을 발견했다는 거죠. 결국 기술이 목숨을 살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은 이슈들입니다. 개인 생체 정보, 이거를 해서 제가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갖고 있겠죠. 병원이든 정부든 어떤 기관이든. 프라이버시 문제. 그 다음에 이 혁신적인 기술, 이 훌륭한 약, 이런 것들이 과연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재미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노화의 종말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공기 이사장님의 재밌는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